네, 원투펀치 그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알파시는 바로 AFC 챔피언스 리그 울산과 전북의 이 8강 경기를 얘기해 볼 예정인데 이 경기를 좀 픽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재밌어서죠. 네, 진짜 재밌어서 그래요. 네. 제 주위에서 이 경기를 본 분들이 올해 있었던 축구 경기들 중에 손에 꼽을 정도의 명승부였다. 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연장전까지 가고 굉장히 명승부로 좋은 경기를 펼쳤던 것 같은데 이 경기에서 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어땠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라인업의 경우는 전북은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문선민의 징계. 그렇죠. 네, 문선민이 있었다면 측면을 좀 더 파괴할 수 있는 전북의 무기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울산이 후반전 조금 지쳤을 때 승부수를 던질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최홍준 선수와 바로우 선수는 부상으로 빠졌고 네. 이용 선수가 이제 휴식을 취했죠. 왜냐하면 대표팀에 다녔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북의 라인업에 약간 이렇게 변동이 발생이 됐고요. 울산이 원두재 선수와 이청용 선수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원두재는 선발로 나왔고 이청용 선수 이제 벤치까지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 박용우 선수가 사실 지난 그 수원FC와의 리그 경기 때는 약간 근육 쪽 경련이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행히 문제 없이 출전을 하면서 선발 엔트리를 원두재 선수와 박용우 선수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동준과 고명진이 부상인 거는 좀 아쉬웠고, 대표팀에 갔다 왔던 이동경과 홍철 선수는 휴식을 취하면서 선발에선 빠졌는데 양 팀 다 A매치를 다녀온 선수들의 피로도는 웬만해선 관리를 해주는 그렇죠. 방향으로 이 라인업에 좀 변동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휴식 차원에서는 좀 비슷하게 흘러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도 재밌었다 그러고 팬들도 재밌었고 저도 재밌었거든요. 이 재미 요소 중에서 어떤 게 좀 가장 큰 재미였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역시나 전술 대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간에 사실 우리나라의 네로라 선수들은 다 울산과 전북이 좀 보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쵸. 화려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고, 또 이 두 팀이 결국 리그에서의 승점 차를 보면 딱 1점 차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선수들과 대단한 어떤 팀을 꾸렸지만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 그만큼 박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작년까지 전북이 워낙 울산에게 우세했었고 중요한 순간마다 전북이 울산을 잡으면서 특히 지난 시즌 FA컵 경기 끝나고는 이동경 선수가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들도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스토리까지 더해져서 이 경기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술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경기가 재밌었던 이유는 양 팀의 강한 1대1 압박 때문이었어요. 이 1대1 압박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볼을 빼앗긴 직후부터 바로 압박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압박 대형이 1대1 압박, 상대 선수에게 한 명 한 명씩 따라붙는 방향으로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구스타버 선수를 비롯해서 전북의 이 중원 라인, 한교원, 김보경, 이승기 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1대1 압박을 할 수 있는 이 위치를 잡고 있어요. 울산에게 선수 개개인이 달라붙어서 최대한 쉽게 볼을 잡지 못하게 하고, 또 1대2 상황에서 볼을 뺏어서 바로 역습으로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전북이 역시 준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1대1 압박을 하면서 수비 라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오프사이드 트랩을 형성해서 오프사이드를 유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울산입니다. 네. 울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을 빼앗기자마자 1대1 압박을 시도했는데, 사실 지금 그림 그릴 새도 없이 압박 자체가 워낙 바로 빠르게 좀 시도가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굳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측면으로 볼을 주자마자 박호 선수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1대1로 간격을 좁혀서 압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북은 백승호 선수를 비롯해서 이승기, 김보경까지 결국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볼을 가진 선수들이 조금은 편치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고, 서로의 라인이 그만큼 컴팩트한 간격을 유지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장면은 전북이 빌드업을 하려 할 때 박호와 오세훈이 바로 간격을 좁혀주면서 상대에게 롱볼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볼을 잡았지만 결국 보면 이 1대1로 볼 받은 선수들에게 모두 압박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쉽지 않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철수 선수가 결국은 롱볼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전략은 울산의 압박을 한 어떤 컨셉이, 목표가 잘 성사가 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울산의 또 한 번 압박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에서 울산이 4-2-3-1 전술을 쓰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자, 백4가 있고 가운데 중앙 미드필드들, 저는 여기서 지금 봐야 될 선수들은 원두재, 박용우 이 두 명의 3선 라인이라고 보이거든요. 측면 쪽에 지금 서령우 선수도 그렇고 박호 선수도 그렇고 각각 한교원, 최철수는 1대1로 묶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서령우 선수와 부이투이스 선수 사이에는 결국 한교원 선수를 서령우 선수가 따라가면서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울산의 포인트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예요. 4-2-3-1을 쓰기 때문에 윤일록, 박호,
그리고 여기 윤빛가람까지 해서 이렇게 2선 3명, 그리고 원두재 박용우의 3선 2명이거든요. 근데 이 벌어져 있는 이른바 풀백과 센터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라고 보이는 이 지점을 곧 보시면 3선 선수 1명이 따라 들어가서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역시 이 볼 가진 선수 쪽을 중심으로 일단 시선이 좀 가 있지만 움직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승기 선수 쪽을 보고 있지만 측면을 따라가는 동안에 재차 압박에 성공했고 이 측면 1대1이 잘 풀리면서 결국 아까 얘기드렸던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도 그대로 커버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대1 압박이 양 팀 모두 들어간 걸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양 팀의 이제 각각의 전술은 어땠는지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울산 전술의 핵심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반전에는 사실 전북보다는 울산의 컨셉이 조금 더 많이 보였다. 특히나 그 전술의 목적이 확실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전술의 핵심은 박호 선수였습니다. 네. 이 박호 선수의 활용도를 좀 보면 일단 이 장면은 박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이 지점을 보세요. 최철순 선수가 박호 선수를 1대1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호는 왼쪽 윙포워드였고 최철순의 경우는 오른쪽 풀백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구도가 성립되는 것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최철순 선수가 1대1 압박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최철순 선수가 이 장면에서는 박호 선수를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박호 선수가 지금 슬금슬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방금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 10초 뒤에 다시 울산의 빌드업에 나갔는데 박호 선수가 이제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 지점에서 최철순 선수하고 충돌이 있었죠. 근데 이 지점에서 최철순 선수에게 묶이니까 밀리자마자 다시 이렇게 돌아지어서 중앙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호 선수가 이 지점쯤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이렇게 U자 형태로 돌아뛰면서 중앙 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주목할 것은 서령우 선수, 왼쪽 풀백 서령우 선수가 지금 이 지점에 있습니다. 원래 박호 선수가 있어야 했던 자리에 서령우 선수가 브이투스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 동안 측면 쪽을 더 넓게 오버래핑하면서 이 지점에 가 있고 원래 박호를 막아야 했던 최철순을 서령우 선수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박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는 백승호 선수를 상대할 수가 있고 아까 1대1 압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대1 압박을 하면 결국 백승호 선수가 막아야 되는 선수는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 윤빛가람이었습니다. 근데 윤빛가람이 아닌 박호가 갑자기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백승호 선수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매치업이 성사된 것만으로도 박호 선수의 움직임 또 서령우의 오버래핑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중앙 미드필드 쪽에 숫자를 많이 두는 형태를 가져가서 넓게 벌어져 있는 전북의 미드필드 사이 특히나 김보경과 이승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선수가 올라갈 때 뒤쪽에 백승호하고는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자 일부러 박호와 윤빛가람이 같이 백승호 선수 쪽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전술 지지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 선수가 바로 백승호 선수와의 1대1을 이겨내면서 볼을 잡았고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백승호 선수는 박호 선수를 신경 쓰고 있거든요. 같은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울산이 빠른 전환을 가져가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3선에서 빌드업을 하고 또 전북의 1대1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또 박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철수는 서령우 선수를 체크해야 되고 막상 박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또 전북의 미드필더 한 명이 당겨집니다. 이렇게 네. 되면 기본적으로 위쪽을 바라보게 되는 윤빛가람이 오세훈이 상대 수비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또 백승호 선수는 박호 선수를 따라서 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박호 선수 쪽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윤빛가람에게는 뛰어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상대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에서 열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매치, 그림을 그리게끔 하는 것이 홍명보 감독의 어떤 노림수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 이렇게 볼이 지켜지고 상대가 한쪽으로 따라 나왔을 때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서령우 선수가 볼 잡고 바로 오른쪽으로 주고 네. 이날 돋보였던 포인트가 또 김태환과 윤일록 선수의 이 호흡이었어요. 윤일록이 주고 다시 김태환이 뛰어들어가면서 아주 위협적인 장면 한번 만들었던 울산의 마무리 과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울산의 오른쪽 수비 장면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북이 공격을 시도하고 울산이 이를 쫓아붙는 과정인데 자, 울산이 볼을 뺏고 바로 이제 공격에 나가는 과정입니다. 보면 오세훈 선수 쪽으로 센터백 한 명 달라붙고 윤일록 선수가 또 위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센터백을 한 명 잡아당기고요. 윤빛가람 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박호 선수를 백승호 선수가 워낙 쫓아붙다 보니까 윤빛가람에 대한 수비를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윤빛가람이 볼을 잡을 때 굉장히 상대 벌어져 있는 중앙 미드필드 사이에서 폭넓게 쉽게 볼을 잡아서 지금 오른쪽으로 볼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결국 홍명보 감독의 바코를 활용한 맞춤 전술 덕분에 전북의 미드필드 사이 간격을 바코와 윤빛가람 두 명의 선수가 아주 쉽게 교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러면서 윤빛가람 선수도 이렇게 패스 플레이에 좀 더 관여가 되고 바코 역시도 관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울산이 이렇게 전반에 좀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다면 전북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북의 경우는 사실 오히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전반전 전술은 조금 공략을 당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이는데 수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북의 경우는 아까 영상을 통해서 쭉 보았던 것처럼 중앙 미드필드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울산 중원에게 수적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전북이 원래 목표로 했었던 1대1 압박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지는 그래서 결국 전반전 경기를 울산이 좀 더 주도권을 잡고 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북의 경우는 또 그 부분이 있었어요. 한교원 선수처럼 측면에서의 컨디션이 좋고 개인 돌파를 통해서 문전으로 찌를 수 있는 선수는 네. 수비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역습을 위해서 위에 좀 남아있는 것이 낫죠. 그래야지 상대 수비에게도 위협을 주고 전북이 롱볼을 올렸을 때 바로 한교원 선수를 활용해서 공격에 나설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한교원 선수가 전방으로 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령호 선수가 오버래핑을 했을 때 그 네. 자리를 1대1 압박해야 되는 한교원 선수는 전술상의 이유 때문에 위쪽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서령호 선수가 기습적으로 오버래핑했을 때 한교원이 아닌 최철순이 서령호를 따라 들어가면서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바코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최철순이 바코를 따라붙지 못하고 서령호를 막고 그래서 바코에 대한 수비가 굉장히 허술했던 이러한 위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울산의 전술 준비를 잘한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전북이 물론 한교원 선수의 쓰임새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수비적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장면들이 몇 번 네. 있었다. 그게 이미 앞서서도 영상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설명이 되는 네. 내용들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또 수비에 문제점을 보였던 전북이지만 또 좋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공격이 전반전 내내 계속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중반 이후부터 변화를 준 포인트가 있는데요. 김상식 감독의 이른바 뭐 플랜 B라고 하기 좀 그렇겠지만 플랜 A에 1이라고 한다면 플랜 A에 뭐 0.5를 더한 느낌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에 수적 우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빌드업을 할 때 수비형 미드필드의 백승호, 최전방의 구스타보가 왼쪽으로 모여서 왼쪽의 수적 우위를 노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러면 상대가 전북의 왼쪽을 따라 나가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한교원 선수는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북이 이제 역습에 나가는 과정입니다. 볼을 빼앗고 여기서 이제 김보경 선수의 아주 대단했던 탈압박이죠. 네. 이 시간대에는 전북이 쿠니모토까지 활용을 해서 왼쪽 위주로 달려들었는데 전북이 앞서 보았던 것처럼 김보경 선수의 탈압박 그리고 쿠니모토에게 볼을 주는 과정에서 울산의 수비는 이 전북 기준 왼쪽으로 좀 따라 나갈 수밖에 없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세컨 볼이 또 한 번 김보경 선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김보경 선수가 바로 한교원 선수를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었어요. 울산은 이 한쪽으로 좀 쏠려있는 수비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한교원 선수가 반대편 카메라가 없는 지점으로 침투했을 때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세컨볼을 잡아낸 김보경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의 탈압박 좋았고 이번에도 볼을 운반한 다음에 바로 한교원 선수가 있는 중앙 쪽 공간을 보고 정말 빠르게 키패스를 찔러줬어요. 역시 전북은 선수들의 1대1 기량이 아주 우수하고 이 템포를 빠르게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김보경 선수와 한교원 선수가 굉장히 아주 주요한 한 방을 살려서 두 선수의 공격에서의 역량은 충분히 잘 발휘가 되었던 경기였다. 또 전북이 경기력과 분위기상 또 선제 실점을 어쨌든 좀 허용했던 장면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었던 공격 장면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전술을 보면서 1대1 상황까지 봤어요. 네. 그다음에 또 금방 양 팀이 또 한 골씩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전반 추가 시간에 또 한 번 울산이 한 골 더 달아났습니다. 그렇죠. 울산의 두 번째 골 장면은 지금까지의 특징들이 정말 잘 나온 골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바코 선수가 여기서 또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자, 쭉 중앙으로 들어가죠. 이러면 결국 공격에 관여됐던 김보경, 이승기는 위쪽에 있는 상황에서 바코 선수는 또 한 번 윤빛가람과 같이 백승호 선수에게 두 명이서 한 명에게 부담을 안기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 쪽 공간 선수의 배치를 보더라도 백승호 선수가 기본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다는 거를 지금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코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볼을 잡게 됐는데요. 결국 바코 선수가 상대 수비형 미드필드 백승호 선수의 시선을 빼앗으니까 윤빛가람 선수 쪽에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자, 따라 나가죠. 그러면 윤빛가람은 지금 백승호 선수가 따라 나갔기 때문에 바코를 따라서 따라 나갔고 여기에 김보경 선수까지 가세가 됐기 때문에 결국 윤빛가람이 이쪽에서 자유로움이 있었고 이승기 선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본인이 문전 쪽으로 침투할 수가 있었어요.
그 길을 만드는 부분은 앞서 보았던 박호 선수의 움직임에 그 배경과 원동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빛가람 선수가 침투를 가져가고 박호 선수가 윤빛가람 선수 쪽을 봤죠. 윤빛가람의 슈팅 그리고 세컨볼에 대해서만큼은 서영우 선수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약간 뭐 행운도 따른 것 같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윤인호 선수가 발을 갖다 대면서 울산의 두 번째 골이 터졌죠. 이렇게 47분에 울산의 골이 나왔는데 바로 또 48분에 쿠니모토 선수의 골이 나왔잖아요. 네, 후반전 들어가서 전북은 또 한 방을 살렸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와 진짜 화끈하다. 맞죠? 경기가 진짜 치고받는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을 쉴 새가 없었어요.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전북의 두 번째 골 장면은 딱 스로인 상황이 정석과도 같습니다. 스로인 상황은 이렇게 신체 능력 좋은 구스타버 같은 선수들이 문전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명만으로 1대1이 가장 잔인하게 수비수 입장에서 상대 최고 좋은 선수와의 1대1이 가장 잔인하게 느껴지는 상황은 이러한 스로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을 발이 아닌 손으로 주기 때문에 발로 줄 때보다 더 정확도가 있는 상황이거니와 어쨌든 스로인 상황은 이렇게 공격 능력 좋은 선수들이 오프사이드에 구애받지 않고 앞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로이는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언제든 위치를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 한 명의 영리한 또 체구가 좋은 공격수를 따라서 당연히 뒤쪽으로 더 밀려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정확한 패스까지 던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가 상대 공격수와의 1대1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비수가 1대1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뒤쪽으로 조금씩 무게중심을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로인 상황은 롱스로인이 한번 쭉 배달되고 여기서 상대 볼 처리가 좀 애매해지면 공격진이 세컨볼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상대가 무게중심을 더 아래쪽에 두기 때문에 바깥 지점에서는 전북 선수들이 수적 우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 그대로 이 스로인 장면에서는 세컨볼을 잡아서 쿠니모토가 득점을 시킵니다. 그 장면은 그래서 상대 구스타보를 따라서 상대가 좀 몰려들고 이때 바깥쪽에서 볼을 잡았던 쿠니모토가 정말 빠르게 슈팅을 때렸어요. 중반까지 어떻게 보면 전반전과 그리고 1분 사이에 네. 4골을 총 양팀이 넣고 나서 후반전이 계속해서 팽팽하게 흘러갔어요. 그렇죠. 근데 후반전은 사실 울산이 약간 밀렸습니다. 오히려 전북이 경기력에서 앞섰다고 보였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그 후반전의 경기 내용 자체가 영상을 통해서 볼만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을 알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 전해왔는데 전북은 사하나로 간격을 좁혀서 아까 얘기했던 울산의 중앙 미드필드를 상대로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군데군데 수적 열세에 빠졌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전북이 후반전에는 다행히 김상식 감독도 이를 의식하고 선수들 사이의 간격을 많이 좁혀서 나오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 간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울산 중원 우위에 일단 데뷔를 했고 울산은 우리가 이 포인트를 봐야 돼요. 원두재 선수 부상 복귀 경기였고요. 대표팀 차출됐다가 부상 때문에 낙마하게 됐던 김태환 선수도 부상 복귀 경기였습니다. 박용우 선수도 물론 뭐 수원FC전과 이 경기의 어떤 시간상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육 경련이 왔었을 정도로 조금 몸이 좋지는 않았던 걸로 추정이 되고 결국 이렇게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 또 후반전 들어서 울산이 이전에 압박을 했던 부분이 약간 부작용이 생기면서 체력적으로 지치는 모습들을 오히려 네. 후반전에 보여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은 생각했던 것보다 선수들이 일찍 지쳤고 오히려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북이 오른쪽 한교원 선수 아까 침투했던 한교원 선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오른쪽 공격을 시도하면서 빠른 템포의 역습 기회를 살렸고 또 이승기와 김보경은 분명 선수들 개개인의 스킬이 K리그 미드필드 중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탈압박이 좋으니까 안 그래도 다리가 좀 무거워졌고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울산의 선수들은 이 둘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면서 후반전에는 전반전보다 더 많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울산이 65분에 원두재를 대신해서 이동경을 넣고요. 이동경 선수가 윤빛가람과 같이 공격에 가담하면서 오히려 홍명보 감독은 조금 더 공격적인 수를 쓰게 된 거죠. 여기서 이동경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경기의 큰 승부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제가 네. 승부 예측 때 우리가 또 울산을 맞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 무승부 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어쩌면 이렇게 정승준은 딱딱 맞아떨어지나요. 무승부까지 가서 연장전까지 가게 된 거죠. 네, 최종 결과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의 승자가 왠지 리그에서도 기세를 살릴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북은 이제 리그만 남았습니다. 그런 거 울산은 뭐 계속 흐름을 살려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연장에 가서는 서로 간의 명암이 많이 엇갈렸어요. 네. 전북이 일류첸코를 넣으면서 김보경 선수를 뺍니다. 그러면 팀의 전술이 4-4-2로 바뀐다는 걸 의미하죠. 실제로 이제 김상식 감독이 플랜 B로 경기 중에 일류첸코와 구스타보의 투톱은 리그 경기에서도 자주 쓰는 조합이기도 하고 두 선수가 워낙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감독이건 이 타이밍에는 투톱을 세울 만한 어떤 욕심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4-4-2의 선택이 결국은 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북의 지금 일단 공격 장면을 볼게요. 이유첸코가 지금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이유첸코는 차례 만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전북이 분명 쓸만한 전술 변화를 가져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승부처예요. 구스타보 따내고 어떻게 이게 안 들어갈지. 그러니까. 예. 골대 부름까지. 이게 참 전북 입장에서는 야속하게 다가올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로스, 구스타보가 V2C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면서 다가갔는데 이유첸코가 투입된 직후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다가서려다가 결국 발을 갖다 대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뛰는 리듬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였다면 이거에 발을 좀 더 정확하게 갖다 대거나 아니면 미리 몸을 기다리면서 면적을 넓혀서 반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장면을 놓친 것에서 양팀 간 연장의 어떤 명암이 크게 엇갈린 부분은 있다고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전북의 사사이는 결국 4-3-3을 쓸 때보다 아까 후반전에 전북이 김보경, 이승기, 여기에 백승호 3명의 선수들이 전반전보다는 조금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해서 울산의 중원을 조금 안정적으로 막아냈다. 결국 이 중앙 미드필드 3명이 기능되면서 전북의 밸런스를 찾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일류첸코를 넣다 보니까 결국 3명의 미드필드가 2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말은 이동경, 윤빛가람 여기에 이제 박용우까지 3명의 미드필드가 이미 울산에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3대2로 결국 미드필드는 수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울산은 이동경, 윤빛가람 중에 한 명이 좀 자유로운 상황을 맞이했고 특히 이동경 선수가 자유로워지는 상황을 연이어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자, 울산의 공격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이제 이동경 선수가 자유로워서 코너킥을 얻었고 그 뒤에 이번 대회 통틀어서도 최고의 골이라고 볼 만한 원더골이 터진 장면으로 좀 간주가 되는데 차는 동안에도 설마 했지만 이동경은 이 불가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골을 만들었어요. 이 왼발은 현재 K리그 최고의 왼발은 단연 이동경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준 장면이 아니었나. 아웃프런트에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송범근 골키퍼 입장에서도 갑자기 궤적이 바뀌어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송범근 지금 골키퍼 표정을 보세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골 장면이었고 이 골이 들어가기까지 이동경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에서 좀 더 수적 우위 상황을 확보하면서 결국 전북이 기세를 조금 내주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코너킥을 얻어냈는데 또 그 코너킥 상황에서 이동경 개인 역량을 통한 말도 안 되는 한 방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골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에게 또 하나의 승부처가 있었다면 이 장면이었어요. 홍정호 선수가 볼을 잡고 최철순에게 공을 주고 그리고 최철순의 롱패스가 전방에 기가 막히게 뿌려집니다. 또 한 번 이유첸코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청용 선수가 이 상황을 태클로 끊어냈어요. 전북 선수들은 혹시 페널티킥이 아니냐 항의도 해봤지만 이청용 선수가 이 장면은 볼 쪽으로 도전이 된 것이 확인이 되면서 문제 없이 수비가 성공됐던 장면으로 확인이 됐고요. 연장 후반에 이제 임종훈 선수와 신영민 선수를 울산에 투입하면서 보다 더 밸런스를 갖췄고 이 상대가 이유첸코와 구스타보 투톱을 쓰기 때문에 임종훈 선수가 내려와서 백스리를 형성하고 3대2의 구조로 이 상대 투톱을 막으려는 노력을 울산이 기울였습니다. 이러면서 연장 후반이 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상황이 있었죠. 구스타보의 그 슈팅 장면. 네. 추가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일단 박스 쪽으로 무조건 붙여야 돼요.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구스타보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게 잡았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발 바깥쪽으로 볼 잡아두고 각을 만들어서 때렸는데 이 마지막 슈팅마저 빗나가면서 이날의 승자는 울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AFC 챔피언스 리그 4강 진출자는 울산이 됐고요. 전북은 리그에 집중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K리그 우승 경쟁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과연 어떻게 될지 K리그 우승자는 그것도 기대가 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 경기 승리한 울산이 좀 더 흐름을 살려서 사실 울산은 어쨌든 트래블도 노릴 수 있는 지금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뭐 리그도 리그고 뭐 FA컵도 FA컵이지만 결국 아직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동아시아 부문의 1인자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포항이 있기 때문에. 포항전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수는 울산이 일단 연장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미 이날 후반전에 선수들이 약간 지쳐있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 체력적인 부분에서 울산이 그렇죠. 90분 동안 집중력이 잘 유지될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포항의 경우는 포항도 사실 울산과 대비했을 때 선수층이 주전 선수층이 매우 얇다고 봐야 되는 지금 신 상황인데 과연 서로 간의 체력이 3일째 치르는 수요일에 치러지는 경기에서 누가 더 좋은 컨디션을 발휘하느냐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후반전이 더 관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을 어떻게 빨리 흐름을 잡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린 AFC 챔피언스 리그 8강전 전북과 울산의 경기를 알파신으로 봤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경기를 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다음에도 한번 그린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